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히카루가 죽은 여름 애니 1기를 다뤄볼게요.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왜 여름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름은 생명력이 폭발하는 계절입니다. 숲은 짙게 우거지고 땀과 습기가 피부를 덮고 모든 것이 너무 잘 자라납니다. 이 과잉된 생명력 속에서 가짜 히카루는 죽은 인간의 껍데기 안에서 증식합니다. 마치 식물이 무섭게 번식하듯 괴물은 소년의 일상과 관계를 점점 점령해갑니다. 여름의 열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화면 너머로 끈적한 습기가 느껴집니다. 이 습도는 단순한 계절 표현이 아니라 요시키의 심리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가짜 히카루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밀어내지 못하고 계속 엉겨 붙어 있는 상태. 이건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한여름의 땀 같은 감각이에요. 불쾌한데 벗어날 수 없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보통 호러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정반대입니다. 눈부신 햇빛, 대낮의 학교, 환하게 드러난 시골 풍경. 여름의 강렬한 태양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계속 노출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죠. 이 밝음 속의 극단적인 대비는 어둠 속 공포보다 훨씬 불안합니다. 여름의 빛은 괴물을 숨기지 않고 외면하는 인간을 더 잔인하게 드러냅니다. 일본에서 여름은 조상의 령을 기리는 오봉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이승과 저승,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가장 흐려지는 때예요. 즉 여름은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그것이 죽은 히카루의 자리를 대신하는 설정은 민속 신앙의 맥락에서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침입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중첩인 거예요. 아이스크림, 시골길, 자전거, 방학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청춘 서사의 한 그림이죠. 여름은 원래 가장 안전한 기억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향수의 한 가운데에 가짜 히카루의 기이함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이 장면은 따뜻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공포영화에 여름 배경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름은 안심과 공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심리학에는 흥분의 오귀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 심박수 증가, 땀, 신체적 긴장처럼 몸이 각성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그 흥분의 원인을 눈앞의 대상에 대한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즉, 공포인지 애정인지 불안인지 집착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죠. 여름은 어떤 계절인가요? 계속 덥고 심박수는 올라가 있고 땀으로 몸은 항상 예민한 상태입니다. 요시키는 가짜 히카루를 보며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진짜 히카루에게 느꼈던 친밀감과 애정을 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무섭긴 한데 그래도 곁에 있고 싶다. 이제 요시키의 선택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봅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싫어합니다. 특히 너무 덥고 지치고 자극이 많은 상황에서는 인간은 생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불러요. 그 결과 인간은 항상 현상 유지 편향을 택하게 됩니다. 현상 유지 편향은 사람들이 큰 이득이 없는 한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의 상태나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요시키에게 선택지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이건 내 친구가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관계가 붕괴되고 애도가 바로 시작되겠죠. 두 번째,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이 존재를 히카루라고 믿자. 이렇게 되면 고통은 유예되고 관계는 유지되고 생각은 딱히 안 해도 됩니다. 여름의 나른함, 매미 소리, 끈적한 공기 속에서 요시키는 두 번째 선택으로 도망칩니다. 이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지쳐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더 잔인한 건 이 부분입니다. 가짜 히카루는 묘하게 더 다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곁에 있고 더 요시키를 중심에 둡니다. 여름의 불쾌함 속에서 가짜 히카루는 요시키에게 우리 그냥 같이 있자 라고 말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시키는 가짜가 주는 위안에 중독되어 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헌터헌터에 오마주를 넣은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작중 만화 마스터는 헌터헌터의 오마주입니다. 헌터헌터는 연재 기간은 매우 길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작품의 상징이 됐습니다. 독자는 계속 기다리고 이야기는 멈춘 듯 이어지고 시간은 흐르는데 결말은 오질 않죠. 이건 요시키의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히카루와 요시키의 관계 역시 완결되지 못한 채 끊겨버린 관계입니다. 고백도 없었고 이별도 없었고 명확한 종료도 없었죠. 또한 헌터헌터의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키메라 엔트 편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키메라 엔트는 인간을 먹고 인간의 형태와 기억, 감정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생기죠. 괴물이 인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인간인가 괴물인가? 이 질문은 히카루가 죽은 여름의 중심 질문과 정확히 겹칩니다. 가짜 히카루는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이해하고 요시키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흉내낸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의 몸을 한 새로운 인간인가? 헌터헌터가 키메라 엔트를 통해 던졌던 존재론적 질문이 이 작품에서는 훨씬 사적이고 조용한 관계로 재현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요시키가 히카루 몸에 처음 손 넣는 장면입니다. 요시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히카루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히카루가 손 넣어볼래? 라는 제안에 응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의심을 확인하는 경로를 시각에서 촉각으로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눈은 잘못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은 가장 사적인 감각이고 한 번 닿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검증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다음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알아버렸음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상태, 즉 경계가 완벽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두 인물의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시키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히카루 역시 완벽한 흉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접촉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두 인물 모두의 가면을 벗기는 트리거예요. 여기서 이 장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요시키의 행동은 단순한 진실 탐구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히카루의 가장 깊은 비밀, 즉 괴물성에 직접 접촉하려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이 순간 둘 사이에는 사회적 규범 밖의 비밀스러운 결속이 만들어집니다. 요시키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괴물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로 이동하죠. 요시키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아요. 이건 관음적인 호기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히카루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그 정체가 무엇이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죽은 히카루에 대한 그리움이 공포보다 앞서는 순간인 겁니다. 긴장한 숨소리, 손이 들어갈 때의 질척이는 소리, 가짜 히카루의 미묘한 반응은 이 행위가 일종의 성적인 긴장감도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소년 사이에 기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괴물을 본 순간이 아니라 괴물을 알면서도 만져버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공포는 속았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끝내지 않았다라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매미 미장센입니다. 먼저 매미가 어떤 생물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매미는 인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유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상으로 올라와 자신의 몸을 찢듯 껍데기,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화려하게 울어대는 여름의 매미는 사실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달 남짓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로 가짜 히카루입니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매미 허물. 겉모습은 분명 매미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있는 껍질이죠. 이건 가짜 히카루의 상태와 매우 닮았습니다. 외형, 기억, 말투는 같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히카루라는 본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즉 매미 허물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겉모습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짜 히카루는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촉수가 튀어나오고 신체가 비틀리며 인간의 형상이 무너집니다.
이 연출은 단순한 바디우러가 아닙니다. 매미가 탈피할 때 껍질을 벗고 날개와 몸을 밀어 올리듯 가짜 히카루 역시 비인간적인 본질이 인간의 외피를 뚫고 나오려는 생리적 욕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닌 상태. 이게 바로 불완전한 탈피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 매미는 성충이 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울음소리가 클수록 사실은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요시키와 가짜 히카루가 보내는 이 여름도 똑같습니다. 눈부시고 평범해 보이고 그래서 더 아픈 시간. 매미 소리가 커질수록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 여름은 축제가 아니라 유예된 마지막 계절입니다. 6번째 포인트는 요시키와 히카루 서로의 존재 의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애도를 통해 상실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요시키는 이 애도를 온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카루가 죽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곁에 있던 누군가가 없다는 현실은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가짜 히카루입니다. 가짜 히카루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요시키의 현실 부정이 육체를 얻은 존재입니다. 곁에 있던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즉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요시키의 세계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 껍데기를 받아들입니다. 즉 가짜 히카루는 요시키를 살려주는 존재이자 요시키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요시키와 가짜 히카루의 관계는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요시키는 일반인의 범주에서 멀어지지만 역설적으로 가짜 히카루와의 유대는 더 강해집니다. 이 괴물을 온전히 봐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은 요시키에게 비정상적인 독점욕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고립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묶어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히카루는 요시키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히카루는 다릅니다. 가짜 히카루는 요시키의 반응에 맞춰서 자신을 조정하죠. 요시키에게 그는 거절하지 않고 감정적 위험이 없는 최적화된 타자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친밀성에 대한 요시키의 갈망으로 보입니다. 요시키의 헌신은 아름다운 희생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마조이즘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위치에 머무르고 스스로를 위험에 내몰며 그 상태를 지켜주는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요시키 역시 겉으로는 평범한 남고생이고 일상을 유지하지만 내부는 무너져 있고 자신의 동성애적 감정을 사회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어딘가 괴물 같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시키는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을 보며 자기 자신을 투사합니다.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남몰래 금지된 감정을 품은 나. 가짜 히카루를 부정하는 순간 요시키는 자기 자신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시키는 끝내 히카루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요시키와 히카루의 관계는 명명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범 바깥에 있습니다. 이름 붙이지 못한 관계에는 끝내는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유지, 두 번째는 파괴. 정리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 히카루에게 요시키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요시키는 그가 히카루라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관찰자예요. 마을 사람들은 가짜 히카루를 그냥 히카루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시키만은 다릅니다. 그는 이 존재가 히카루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곁에 남아 있습니다. 즉 요시키는 가짜 히카루의 괴물인 모습과 인간을 연기하는 모습을 모두 알고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건 승인 욕구의 문제입니다. 나는 괴물이야. 그래도 네 곁에 있을게. 이 말을 승인해주는 상대가
오직 요시키 하나뿐이죠. 가짜 히카루에게 먹는다는 건 단순한 살해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소유, 그리고 완전한 소멸이에요. 만약 요시키를 먹는다면 히카루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히카루여야 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본질을 공유할 상대도 사라지고 스스로를 증명할 거울도 사라집니다. 즉, 요시키를 먹는 순간 가짜 히카루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키를 죽이지 않습니다. 요시키를 살려두는 건 이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이에요. 괴물에게 먹는다는 건 가장 극단적인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경계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가끔씩 요시키를 먹이로 보는 듯한 장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짜 히카루는 이 본능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흡수보다 공존이 더 큰 만족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대상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살려두면 대화하고 바라보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짜 히카루는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충족감을 학습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포식은 사랑의 형태로 변이됩니다. 가짜 히카루는 요시키를 지키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히카루가 했을 행동이야. 친구를 아끼는 방식이야. 그에게 보호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인간 흉내입니다. 이건 단순히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완성도를 높이려는 연기에 가깝습니다. 지켜줄게 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약속은 요시키를 점점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켜요. 세상은 위험해. 나를 떠나면 넌 위험해져. 이건 보호가 아니라 의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요시키는 점점 괴물인 가짜 히카루에게만 현실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설정이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요시키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동시에 요시키를 가장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공포와 애틋함 사이에서 계속 길을 잃게 됩니다. 이건 포식자의 일그러진 순애예요. 인간의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이 사랑처럼 보이는 순간 이 작품의 불쾌한 골짜기는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만약 가짜 히카루가 요시키를 먹었다면 공포는 즉각적이고 비극은 명확하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겠죠. 하지만 그는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시키는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붙잡히고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연출의 핵심이에요. 이 작품은 즉시 끝나는 공포를 거부합니다. 대신 보호라는 이름의 관계를 통해 장기적인 공포를 유지합니다. 가짜 히카루가 요시키를 지키는 건 희생도 자비도 아닙니다. 그건 요시키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해자를 영원히 곁에 두려는 탐욕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름답지도 명확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6번째 포인트는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과 유사할수록 호감을 느끼다가 특정 지점에 다다르면 급격하게 혐오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히카루가 죽은 여름에서 가짜 히카루는 죽은 히카루의 외형을 거의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얼굴, 말투, 상처, 기억까지. 문제는 이게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마치 데이터를 불러와 출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요시키가 느끼는 공포는 얼굴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너 누구야? 이 공포는 외형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묘하게 느껴지는 이질감, 바로 불쾌한 골짜기의 시작입니다. 가짜 히카루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는 음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원본과의 미세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는 작지만 요시키를 점점 불쾌한 골짜기의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상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사소하고 괜찮다고 넘기기엔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상태.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처럼 생긴 것이 인간답지 않게 움직일 때 극대화됩니다. 히카루의 외형은 여름의 청춘처럼 밝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심연이 존재합니다. 익숙한 것이 낯선 것으로 변하는 이 감각, 이게 바로 언캐니입니다. 그리고 언캐니가 가장 깊어지는 지점, 그 극단이 바로 불쾌한 골짜기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형이 아닙니다.
가짜 히카루는 인간의 감정, 특히 사랑을 학습하고 모방합니다. 요시키를 향한 감정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그건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보다 섭취하고 동화하려는 포식자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식욕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 욕구에 가까운 집착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요시키는 이 불쾌한 골짜기를 피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의지로 메우려고 합니다. 가짜 히카루가 내뱉는 모사된 감정을 진짜라고 믿기로 선택하죠. 그 순간 요시키는 불쾌한 골짜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괴물과 손을 잡은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시키가 자신의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시키가 자란 농촌 마을은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이 쉽게 허락되지도 않는 공동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지만 말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곳. 이런 환경에서 요시키는 자신이 히카루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의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키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키는 누군가에게 차별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검열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가 주입한 규범이 개인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내면화된 혐오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히카루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 순간 요시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진짜 히카루에게는 하지 못했던 육체적 접촉, 집요한 시선, 감정의 의존이 가짜 히카루에게는 가능해집니다. 이건 사랑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요시키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즉 가짜 히카루는 요시키에게 욕망을 쏟아도 되는 안전한 대상이 된 겁니다. 비인간으로 대상화했기 때문에 그는 잠시나마 금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위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키는 가짜 히카루가 주는 공포와 위협을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감이 아닙니다. 연출을 따라가다 보면 이 태도는 점점 자기 처벌에 가까워집니다. 요시키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금기된 감정을 품었으니 이 고통은 당연하다. 괴물과 공생하는 불안한 삶을 일종의 대가처럼 감내하는 태도. 이건 자신의 성지향성을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벌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는 요괴들이 요시키를 노리는 이유입니다. 요시키는 가짜 히카루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감정과 공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요시키에게는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의 감각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의 언어로 말하자면 요시키에게는 이미 산의 냄새가 배어버린 상태겠죠. 요괴들의 눈에 요시키는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요괴도 아닌 애매한 변종 혹은 침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인간보다 더 눈에 띄고 더 위험하며 동시에 더 맛있는 존재가 됩니다. 일종의 영적인 낙인, 스티그마가 찍힌 셈이죠. 요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 히카루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강력한 존재가 요시키라는 나약한 인간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여기서 요시키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짜 히카루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급소가 됩니다. 요괴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이거예요. 저 존재를 직접 건드리지 말고 적의 가장 아끼는 걸 망가뜨리자. 요시키는 가짜 히카루의 유일한 인간적 감정이 투사된 지점이자 그 존재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인질입니다. 그래서 요괴들은 집요하게 요시키를 노립니다. 호러 장르에선 괴물은 종종 인간의 결핍을 먹고 자라죠. 요시키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진짜 히카루는 죽었고 가짜 히카루와 공생하며 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사라지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와 자포자기가 섞인
불안정한 생명력이에요. 요괴들에게 이런 상태는 굉장히 강한 유인 신호입니다. 죽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살아있는 인간. 이건 요괴 입장에선 가장 달콤한 미끼에 가깝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요시키의 공포가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시키가 가짜 히카루를 보며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와 동요는 주변 요괴들을 각성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수록 마을의 영적 균형은 더 흔들리고 그 균열을 따라 더 많은 산의 것들, 나쁜 좋지 않은 것들이 몰려듭니다. 즉 요시키는 쫓기는 동시에 공포를 증폭시키는 중심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요시키와 히카루는 합창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학교 전체가 모이는 합창대회, 아이들은 같은 가사를 같은 음정으로, 같은 박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요시키와 히카루는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결석일까요? 아니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일까요? 합창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합창은 음정을 맞추고 발음을 통일하고 감정을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즉, 개인의 목소리를 지우는 대신 안전한 평균을 만드는 장치죠. 합창은 누가 다른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 확인합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합창은 괴물을 쫓아내는 의식이 아니라 괴물을 보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평균에 수렴하면 개개인의 정체성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합창대회는 아무 때나 열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정상성을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서로에게 증명하는 자리. 즉, 합창대회는 정상성의 공식 선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동체다. 그런데 이 순간 이미 균열은 생겨 있습니다. 히카루는 이미 히카루가 아니고 요시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합창은 정상성을 선언하지만 현실은 이미 정상성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요시키가 이 자리에 서서 히카루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건 히카루의 존재를 문제없는 평균으로 승인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집단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요시키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균 안에 들어가는 순간 히카루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누군가가 되어버린다는 걸. 그래서 요시키는 히카루와 합창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시키는 합창대회를 땡땡이 칩니다. 그리고 히카루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합창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존재 인정의 방식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요시키는 선택했습니다. 집단의 단합 속에서 히카루를 살려두느니 진실과 함께 남는 쪽을. 그래서 요시키는 합창대회 대신 히카루를 택하고 결국 죽이려는 선택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10번째 포인트는 요시키 얼굴의 눈물점입니다. 요시키의 얼굴에는 점이 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른쪽 눈 밑의 점입니다. 관상학에서 흔히 눈물점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죠. 이 위치의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해 살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 상. 요시키는 히카루를 잃고도 그 상실을 끝내 정리하지 못하고 가짜 히카루를 마주한 뒤에도 슬픔과 안도, 공포와 애정이 뒤엉킨 채 계속 견디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눈 밑의 점은 요시키가 겪는 그 끝없는 감정적 소모를 얼굴 위에 그대로 새겨놓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상에서 눈 밑 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타인의 고통에 쉽게 공감하는 성향. 이건 요시키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요시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카루가 아니라는 걸, 저 존재가 산의 것이라는 걸. 그런데도 그는 도망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건 용기도 아니고 무지도 아닙니다. 관상적으로 말하면 요시키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타고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옳은 선택보다 상대가 아파하지 않을 선택을 고릅니다. 그 성격이 바로 이 점 하나로 시각화되어 있는 거죠. 요시키의 점은 단순히 눈 밑 중앙이 아니라 눈 꼬리 쪽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관상학적으로 도화, 즉 도화살의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도화살은 이렇게 해석되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 하지만 그 매력은 종종 비극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이걸 요시키에게 적용하면 작품의 관계 구조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요시키는 특별히 적극적이지도 유혹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가짜 히카루는 그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합니다. 마치 요시키가 가진 이 묘한 음의 기운에 끌려온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히카루의 얼굴을 한번 잘 살펴봐 보세요. 점 하나 없이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상이죠. 전형적인 양의 이미지입니다. 반면 요시키는 점이 꽤 있고 음영이 짙은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얼굴입니다. 음의 상을 갖고 있죠. 두 캐릭터는 이런 면에서도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11번째 포인트는 히카루는 겨울에 죽었는데 모순되는 제목입니다. 현실에서 히카루는 겨울에 죽었지만 요시키에게 히카루가 진짜로 죽었다고 확정된 순간은 여름입니다. 즉, 히카루의 생물적 죽음은 겨울, 히카루의 사회적 죽음은 여름에 완성됩니다. 여름은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매미가 울고 풀은 무성하고 공기는 끈적이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 한가운데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놓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생동감은 진짜 생명이 아니야. 가짜 히카루가 뿜어내는 기묘할 정도로 활기찬 생동감은 그 자체로 생명이 아니라 여름의 열기가 만들어낸 신기루라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의 추위는 사체를 얼려서 보존합니다. 여름의 열기는 사체를 빠르게 부패시키죠. 제목의 여름은 가짜 히카루라는 존재가 가진 위태로움의 계절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든 본질이 드러날 것 같고 껍데기가 무너질 것 같고 썩은 냄새가 날 것 같은 공포. 그 불안정함을 온도와 계절로 표현한 장치가 바로 여름입니다. 12번째 포인트는 가짜 히카루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연출입니다. 이 애니는 의도적으로 악당 만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헷갈리게 되죠. 이 존재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하다고 느껴도 되는 걸까? 이 작품이 만들어내는 공포는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애틋함 사이에서 길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잔인합니다. 가짜 히카루의 행동 원리는 타인을 해치려는 악의가 아니에요. 그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존재하기 위해 배우고 살아남기. 가짜 히카루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도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왔고 그래서 그의 기괴한 행동들은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해야 히카루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건 범죄가 아니라 서툰 학습 과정에 가깝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시키에게 집착하거나 때때로 폭주하는 이유도 계산된 악행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인간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겼을 때 생기는 시행착오처럼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저 아직 방법을 모르는 존재처럼 보일 뿐입니다. 연출은 가짜 히카루를 전형적인 괴물로 찍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종종 이렇게 보이죠.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특히 요시키가 자신을 거부할 때 가짜 히카루가 짓는 표정을 보면 위협적이기보다는 상처받은 얼굴에 가깝습니다. 눈은 크게, 표정은 맑게, 요시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이 연출은 관객의 보호 본능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무서워해야 하는데 동시에 지켜주고 싶어지는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가짜 히카루는 원본인 히카루를 지우거나 대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히카루를 동경합니다. 히카루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히카루의 감정을 흉내내며 히카루가 소중히 했던 요시키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히카루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 모습은 가짜 히카루를 단순한 탈취자가 아니라 히카루의 의지를 이어가고 싶은 추모자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게다가 가짜 히카루는 끊임없이 고민하죠. 나는 히카루인가? 아니면 히카루가 아닌가? 악은 보통 확신에 차 있지만 가짜 히카루는 계속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미워하기보단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연출은 사회학적으로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 히카루는 사회적 규범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은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죠. 요시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 다른 위험과 맞서는 장면에서 가짜 히카루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라 수호자의 이미지로 격상됩니다. 방식은 기괴하지만 동기는 분명히 헌신에 닿아 있어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닙니다. 항상 우선되는 건 요시키의 감정 반응이에요. 판단은 늘 요시키의 망설임만큼만 진행되고 결론은 끝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악의 규정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 상태에 의존한다. 이 작품에는 애초에 절대적인 판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출은 가짜 히카루를 악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이전에 순수한 자연물. 그는 단지 사랑받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버려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방식이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지만 그의 본질은 오히려 너무나도 간절한 갈망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13번째 포인트는 AI 딥페이크 시대의 우화입니다. 가짜 히카루는 악령이나 귀신이라기보다 알고리즘에 더 가깝습니다. 사내 존재는 히카루의 기억, 말투, 외모, 인간관계 이 모든 걸 데이터처럼 학습합니다. 가짜 히카루가 만화를 읽고 요시키와의 과거를 되짚고 히카루답게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 이건 딱 지금의 AI와 같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먹고 인간다움을 재현하려는 과정 이게 바로 데이터 학습이죠. 그런데 요시키는 느낍니다. 겉보기엔 완벽한데 어딘가 이상하다. 이건 딥페이크 영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아요. 표정은 맞는데 눈빛이 어긋나고 감정의 방향이 틀린 느낌. 요시키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히카루를 구성하던 데이터로 환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존재에게는 없다는 걸. 이 불쾌한 골짜기야말로 AI 딥페이크 시대의 정체성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이 작품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요시키는 히카루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히카루의 데이터를 가진 존재와 공생을 선택합니다. 이건 요즘 현실과 닮은 부분이 많죠. 디지털 불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불멸은 사람의 마음, 인격, 기억, 행동 패턴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여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가상 공간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죽은 가족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들. 이건 위로일까요? 아니면 이별을 미루는 집착일까요? 기술은 죽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완전한 애도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가짜 히카루가 가장 잔인한 이유는 그가 폭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진짜 히카루는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겨울의 사고로, 한 번은 여름의 대체로. AI가 원본 창작자의 화풍, 목소리, 스타일을 복제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똑같습니다. 원본이 가진 유일함은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요시키가 가짜 히카루의 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순간 요시키는 확인합니다. 절대 인간은 아닌 차가운 무언가를. 이 장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그래픽과 완벽한 재현 뒤에 남아있는 건 감정이 아닌 차가운 연산이다. 딥페이크를 벗겨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처리 구조라는 점. 딥페이크가 무서운 이유는 너무 그럴듯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